9번으로 지명이 된 선수는 덴버의 코너백 패트릭 서튼 2세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 엘라베마 출신의 코너백인데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그리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캔자스시티에서 뛰었던 패트릭 서튼의 장남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1998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44번에 지명이 됐었고요. 포지션은 또 똑같이 코너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프로볼에 3번에 선정이 됐고 퍼스트팀 올프로에도 한 번이 선정이 됐었던 그런 선수인데, 전성기는 사실 이제 마이애미 후반이었습니다. 이 설테인 2세가 2000년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한창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을 때 마이애미 지역에서 태어났고, 뭐 이제 아버지가 이제 풋볼 선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들도 이 풋볼 선수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아버지에게 직접 또 코칭을 받기도 했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 선수가 나온 학교가 이제 아메리칸 헤리티지 스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아버지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리고 이제 감독까지 역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동안에 이제 이 고등학교를 나왔던 이 패트릭 서튼 2세였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굉장한 재능을 보이면서 이 대학을 갈 때 5스타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고요. 2018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전미 넘버원 코너백으로 평가를 받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LSU 타이거스의 팬으로 자랐기 때문에 LSU에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웬걸 엘라베마에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닉 세이번 감독에게 좀 사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대학 시절에 3경기를 제외하고 3년 내내 선발 출장했고요. 주니어 시즌이었던 2020년에 만장일치 퍼스트팀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고, 동시에 SEC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될 만큼 뭐 수비에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코너백 중에 제이시온 다음으로 뽑히기는 했지만 예. 사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 선수가 코너백 중에 전체 1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선수였고, 예. 이 선수의 2020 시즌 기록 중에 좀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 선수가 지금 13경기를 출전했거든요. 예. 근데 자신이 담당했던 리시버를 25야드 이하로 완전히 묶어낸 것이 무려 10경기였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기록을 통해서 뭐 이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받았던 이 패트릭 서튼 2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인 이 통산 기록으로 살펴봐도 통산 41경기에 나왔는데 이 상대 쿼터백의 패스 성공률이 46.1%였다고 하고요. 터치다운 단 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뭐 상대 선수를 거의 꽁꽁 틀어 막았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선수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 상대 리시버의 라우트를 해독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공을 받기 위한 동작으로 들어가는지를 잘 캐치해서 미리 그 자리를 선점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칭찬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리시버들의 라우트 러닝을 위해서 뭐 여러 루트로 이제 달려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몸을 돌려서 이제 공을 받을 준비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언제 몸을 돌릴지를 잘 캐치해낸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 그 몸짓을 보고 그 동작을 읽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 웬만한 눈썰미를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볼 스킬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선수의 픽 차례 때 이 시계가 돌잖아요. 그때 전화가 3통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드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3통을 받았는데, 덴버 브론코스가 굉장한 확신을 갖고 이 선수를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분석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덴버가 이 코너백을 1라운드에서 뽑을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뭐 이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번 오프시즌에 AJ 보우엘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카일 플러와 로날드 다비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브라이스 켈러한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전급 코너들이 한 3명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덴버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높은 1라운드 픽을 또 다른 코너백을 찾는데 써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이 있다는 생각인데, 네. 뭐 굳이 한번 이제 덴버의 좀 편을 들어보자면, 물론 뭐 3명의 좋은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카일 플로와 브라이스 켈러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고, 또 이 세 선수가 모두 30줄에 접어드는 베테랑 계열로 들어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대체자는 필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옹호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이 리그 자체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패스헤비 스킴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픽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좋은 선수를 픽을 했다. 거기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강점을 더 강화한다. 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덴버가 AFC 웨스트에서 뭐 만약에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면 결국 칩스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칩스의 이 패싱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코너백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 서테인 2세에 대해서 뭐 굳이 단점을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자신의 어떤 최고 속도로 올라가는 가속력은 조금 느리다. 네, 그게 좀 단점으로 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앞서 제가 칩스 얘기를 했는데 뭐 자연스럽게 좀 타이릭 힐이 좀 연상이 됐습니다. 예. 이 타이릭 힐이 이제 워낙 빠르고 뭐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제 그 치고 나가는 선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테인이 이 타이릭 힐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는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저는 쿼터백을 뽑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직 드류락의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브리지워터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드류락으로 가보다가 안 되면 우리 브리지워터로 한번 선회를 해볼게 라고 하는 계산처럼 좀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쿼터백을 뽑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지만 하나를 뽑는 건 어땠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둘 다 답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스틴 필즈와 맥 존스 정도가 이제 1라운드감 쿼터백이 남아 있었던 상황인데 뭐 이 두 선수와 이제 브리지워터 드루락까지 한번 놓고 봤을 때 네. 뭐 덴버 구단의 판단은 뭐 드라마틱한 레벨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덴버가 뭐 내년 혹은 그 이후에 결국 새로운 쿼터백을 뭐 드래프트든 FA든 어떤 형태로든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조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쿼터백을 뽑지 않고 패트릭 설테인 2세 선수를 뽑은 만큼 이 선수가 또 잘 적응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면 패트릭 설테인 2세잖아요. 네. 그러면 앞 글자만 따면 PS2잖아요. 플스 네, 플레이스테이션 2. 그래서 이 선수가 아니 지금 플스 5 나왔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여기서 착안을 해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패드 모양의 체인 목걸이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2021 드래프트의 최고의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 좀 뭐 팬들 사이에서는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 유튜브 영상에는 좀 뒤에 사진을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친구네요. 네. 어쨌든 패트릭 설테인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선수는 이제 전체 10번에 지명이 된 와이드 리시버 선수입니다. 디본타 스미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베마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인데 이글스의 와이드 리시버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나지 않았냐면 자신의 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 실패했거든요. 이 픽이 원래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트레이드해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라이벌 팀들끼리는 트레이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레이드가 단행이 된 부분은 자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이언츠 혐오가 있었기 때문에 댈러스도 자이언츠를 혐오하고 이글스도 자이언츠를 혐오하고 둘의 혐오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가 성사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특히 이글스와 자이언츠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지난 시즌 마지막 주차 경기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이언츠가 이글스가 이겨주면 자신들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이언츠 팬들 입장에서는 이글스가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처럼 해서 이제 자이언츠가 떨어졌다 이런 좀 피해의식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글스 팬들은 또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자이언츠를 싫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NFC 이스트 팀들의 앙숙이 뭐 그 정도 더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 사실 싫어하는데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상대가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지 드래프트 중계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양이와 강아지가 트레이드를 했다. 예. 그러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는 항상 이제 앙숙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트레이드를 했다는 거는
어떤 또 제3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이 댈러스와 필라델피아가 트레이드를 했고 결국 필라델피아가 10번 픽을 행사를 했습니다. 예. 그 10번 픽으로 2020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에 빛나는 디본타 스미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와이드 리시버 찾기를 하고 있는 이글스인데 올해는 좀 성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저희가 아까 마이애미 픽 때 이 제일런 와들과 디본타 스미스의 비교를 뭐 간단하게 해드렸지만 네. 어쨌든 이글스 입장에서는 팀의 넘버원 리시버 포텐셜이 있는 선수를 일단은 뽑았고 그와 동시에 또 마이애미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내년 시즌 1라운드 픽 한 장을 더 얻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와들과 스미스 중에 어떤 선수가 더 잘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 스코어로만 보면 이글스가 원하던 두 가지를 모두 손에 넣었다. 네. 내년 시즌 1라운드 픽과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 넘버원 포텐셜이 있는 리시버. 그거는 아주 이글스에게는 만족스러울 것 같고 다음 시즌에 만약에 카슨 웬츠가 일정 조건을 채우면 1라운드 픽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글스가 지금 최대 3장까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글스가 좀 최근에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만 단번에 좀 핵심 피스들을 갖추고 리빌딩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뿌리는 만들어놨다. 뭐 그런 생각은 또 해봤습니다. 예. 뭐 어쨌든 디본타 스미스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조보로와 이 자마 체이스 그리고 투아 턴거벌러와 이 제일런 와들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엘러바마에서 뛰었던 제일런 허츠와 디본타 스미스가 또 재결합을 했다. 또 그런 의미가 있는 픽인데 네. 디본타 스미스는 2020년 최고의 대학 선수에게 주어지는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팬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이 선수는 쿼터백이 아닌데 어떻게 받았지? 그러니까 쿼터백이 아닌 선수가 하이즈먼 트로피를 받은 건 2015년 데릭 헨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예. 와이드 리시버 선수가 마지막으로 하이즈먼 트로피를 받았던 건 지금 1991년 데스몬드 하워드라는 선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년 만에 수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의 한계, 불리함을 딛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뭐 그런 좀 칭찬은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리시버가 잘하면 그만큼 쿼터백의 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상은 쿼터백에게 붙거든요. 그럼에도 와이드 리시버가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서도 뭐 나타나는데 13경기에 무려 117번의 캐치, 1856 리시빙 야드에 23개의 터치다운이거든요. 예. 이 기록을 이제 한 경기 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면 매 경기 9번의 캐치, 143 리시빙 야드, 그리고 한 1.8개 정도의 터치다운을 매 경기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종목 간의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메시나 호날두가 매 경기 한 골 이상 넣는 것과 같은 기록이다. 뭐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7개의 터치다운이라고 한다면 이 PAT를 제외하고 나서 혼자서 만들어내는 득점만 한 10점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10점은 먹고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183cm에 77kg, 그러니까 피지컬로만 보면 뭐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좀 왜소하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도 뭐 아주 크지 않고 뭐 프레임이 그렇게 지금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이 선수가 프로에 적응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대학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면 라우트 러닝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첫 스텝부터 최고 속력까지 가는 가속력이 아주 빨라서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이제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네. 뭐 세퍼레이션을 잘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존 커버리지로 나오더라도 빈 공간을 잘 찾아서 이제 쿼터백이 공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평가들을 받는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맥존 선수가 패치에 이 픽이 되고 난 이후에 프로데이 영상을 다시 좀 돌려봤는데 그때 이제 이 디본타 스미스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뛰는 게 굉장히 간결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보는 사람이 좀 편안한 그런 좀 라우트 러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어려운 타구를 쉽게 보이게 잡는다. 라면 사러 가는 수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라면 사러 가는 캐치. 네. 그래서 뭐 캐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드랍도 거의 없고, 뭐 밸런스,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서 어떤 이제 선천적인 피지컬적인 약점을 메울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좋은 경기를 하는 선수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하이즈먼 트로피를 받은 선수기 때문에 리그에 와서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내셔널 챔피언십 게임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경기 중도 이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마지막 경기를 뭐 팀이 이기기는 했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무리였을 텐데 뭐 그 부상이 뭐 그렇게 심각하거나 오래 가는 부상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게임을 뭐 100%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는 컨디션이니까 뭐 이글스 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글스의 와이드 리시버 잔혹사를 과연 이 선수가 끊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본타 스미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전체 11번으로 시카고 베어스에 지명이 된 쿼터백 저스틴 필즈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쿼터백인데 뭐 공공연하게 이제 디본타 스미스를 노리는 게 다 알려졌었던 자이언츠였잖아요. 근데 이글스가 트레이드업을 하면서 빅엿을 먹고 나서 시카고 베어스가 이제 재빠르게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스틴 필즈 선수를 뽑았는데 자이언츠의 1라운드 전체 11번 픽과 시카고의 1라운드 20번, 5라운드 164번 픽과 함께 2022년 1라운드 4라운드 픽을 교환을 했습니다. 총 4개의 픽을 주고 바꿨는데 사실 이제 저스틴 필즈 선수가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성장을 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픽은 아깝지 않다. 괜찮은 트레이드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왜 계속 트루비스키 선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필 또 시카고였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시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이언츠 얘기를 잠깐만 하면 예. 뭐 지금 필라델피아에게 조금 예상치 못한 수를 당하면서 이 스미스를 뺏겼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뇌정지가 올 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되다 그냥 뭐 적당한 리시버를 뽑고 그냥 자신의 픽을 이제 지나칠 수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계산을 해서 시카고와 차라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픽을 확보하는 쪽으로 좀 이제 노선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자이언츠가 그 선택은 뭐 나름 좀 일리가 있었고 합리적이었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얻어 걸린 거 아닐까요? 시카고가 야 우리 좀 해줘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저스틴 필즈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애틀랜타 북부의 키네소우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쿼터백 유망주로 알려졌고 야구와 농구를 병행했었는데 야구에서 이제 유격수의 리드오퍼였다고 하니까 이 선수의 운동 능력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 이제 야구에서 유격수 포지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운동 능력이 제일 뛰어나다라는 얘기잖아요. 어깨도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운동 능력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5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전미 넘버원 듀얼스를 쿼터백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전체 쿼터백 중에서도 트레버 로렌스에 이어서 2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아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제이크 프롬 선수에 밀려서 오하이오 스테이트로 이제 전학을 갔고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의 빈자리를 꿰차면서 이제 주전 쿼터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적 이후에 2년 연속 빅10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됐고 주니어 시즌 종료 이후에 이제 드래프트에 나오게 됐습니다. 뭐 이 선수에 대한 평가 상당히 좋아요. 저는 이제 그에 앞서서 이 저스틴 필즈가 전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이제 하나는 제이크 프롬에게 어쨌든 주전 경쟁에서 좀 밀려 있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좀 듣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지아 대학에 대한 어떤 좀 로열티가 많이 떨어졌고 이제 전학을 결심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전학을 가게 되면 1년 동안 강제로 쉬어야 되는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저스틴 필즈의 대학 기록을 보면 쉬지 않고 다음 시즌 바로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인종차별적인 일을 겪어서 전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라는 좀 예외 조항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스틴 필즈가 오하이오 스테이트로 전학을 갔지만 어떤
별도의 페널티 없이 바로 다음 시즌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오하이오 스테이트 이적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1라운드에 픽이 된 저스틴 필드 선수가 되겠고 뛰어난 어깨와 정확도 거기다 이제 모빌리티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의 모빌리티는 거의 뭐 리그 탑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프로그레션 리딩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볼 간수 능력과 함께 디시전 메이킹 능력 역시도 향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의 대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그 적응 쉽지 않습니다. 사실 2020 시즌 그 내셔널 챔피언십 토너먼트에서 트레버 로렌스를 꺾은 게 바로 이 저스틴 필즈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앞서 로렌스가 대학 커리어에서 2패를 했다고 했는데 그 2패가 조보로가 한 번, 그리고 바로 한 번이 이 저스틴 필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 로렌스를 꺾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네. 어떤 아직 이렇게 좀 정제되지 않은 어떤 프로에서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는 약간의 의문부호가 있는 좀 그런 선수가 이 저스틴 필즈다. 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뭐 장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뭐 팔각도를 좀 바꾸거나 또 이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공을 처리하더라도 비교적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다. 뭐 네. 그런 평가들은 또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선수의 적응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 당황하는 거는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깡다구 이런 부분과 좀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쉽게 긴장하거나 쉽게 겁을 먹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살면서 크게 개선이 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운동선수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극복을 해낼 수 있다라면 이 선수가 뭐 NFL에서 적응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이 쉽게 개선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즌 이제 2020 시즌 초반에는 사실 로렌스 다음은 필즈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조금 이제 드래프트가 다가오면서 아마 이런 좀 단점들이 부각이 되고 뭐 그러면서 조금씩 평가가 내려갔고 결국 지금 쿼터백 5인방 중에 네 번째 선택을 네. 받게 된 거거든요. 그나마도 많이 내려갔다가 트레버 로렌스를 상대로 이기는 걸 보고 주가가 그나마 올라온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필즈가 지금 뭐 다른 전문가들이 좀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대처와 개선을 하고 뭐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지 네. 뭐 그거는 한번 시즌을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뭐 어쨌든 이 저스틴 필즈를 뽑은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1라운드 픽 한 장밖에 더 주지 않았고 어쨌든 올라와서 주전 쿼터백을 뽑았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터져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된다.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픽이고 뭐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스틴 필즈 선수를 뽑을 거면 앤디 달튼은 왜 데리고 왔느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브릿지 쿼터백은 닉 폴스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앤디 달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카일 풀러 선수를 방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앤디 달튼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앤디 달튼 데리고 왔으니까 앤디 달튼이 또 백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닉 폴스는 어떨 거예요? 닉 폴스는 그 전년도에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라이언 페이스 단장이 라이언 페이스 했다라고밖에 좀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저스틴 필즈에 대해서 적어온 첫 줄에 또 다른 새로운 QB1을 뽑았다 이렇게 적어왔는데 네. 지금 약간 좀 조롱조가 있는 그쵸. 그런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언 페이스가 앤디 달튼 영입하고 나서 우리의 QB1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1라운드 픽 한 장을 더 써서 트레이드 업을 해서 새로운 쿼터백을 또 뽑았단 말이죠. 그럼 이 선수는 그러면 QB1이 아닌가요? 그러면 QB1이 지금 2명이 되는 상황인데 네. 그 1이라는 숫자는 한 명이기 그렇죠. 때문에 1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베어스의 라이언 페이스 단장이 좀 인지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라이언 페이스 단장이 이제 이러한 어떤 행태? 조금 이해되지 않는 어떤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 저도 이제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4년 전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마거트 되죠? 네. 예.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지금 그것만 기억을 하시잖아요. 마홈스나 왓슨 대신에 트루비스키를 뽑은 라이언 페이스가 이상한 짓을 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려진 이상한 짓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쿼터백을 영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글래넌 선수 영입했었는데.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마이클 글래넌과 3년 4,500만 불에 뭐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은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약 한 달 뒤에 또 트레이드 픽업을 해서 트루비스키를 뽑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마홈스와 왓슨 얘기는 뭐 저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뭐 그 시점에는 마홈스가 더 잘할지 뭐 몰랐을 수도 그건 있다. 모를 수 뭐 있죠.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이해를 하더라도 이 앞서서 글래넌과 꽤 많은 규모의 계약을 하고 트레이드 픽을 또 써서 트루비스키를 뽑은 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때의 교훈에서도 어떤 배운 게 없다. 사실 당시 결국 글래넌과 트루비스키 모두 실패를 한 거잖아요. 결국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네. 근데 지금 4년 후에 또 앤디 달튼과 지금 저스틴 필즈를 같은 해에 또 많은 돈과 자원을 투입해서 뽑았다. 물론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일전에 늘 걸리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네. 라이언 페이스 단장이 뭐 이 격언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라이언 페이스 단장을 쉽게 말해서 이제 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는 단장이라면 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달튼을 QB1으로 쓰면서 올 시즌 치러보겠다. 내지는 우리는 닉 폴스를 브리지 쿼터백으로 쓰면서 쿼터백을 뽑겠다. 라는 그런 기조를 갖고 드래프트 혹은 오프시즌을 이제 맞이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 때도 보면 일단 1라운드에 5명 정도의 쿼터백이 뽑힐 거란 예상이 됐어요. 그러면 1명 내지는 2명 정도가 10번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번, 2번이 로렌스 윌슨이 사실상 확정이었죠. 나이너스가 3번으로 올라간 시점에서 누가 될진 모르지만 쿼터백을 하나 뽑을 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럼 쿼터백이 일단 1, 2, 3번에 3명이 뽑혀요. 근데 2명밖에 안 남습니다. 이 2명밖에 안 남는다고 해서 물론 쫄릴 수가 있죠. 근데 4번 애틀랜타 픽부터 11번 자이언츠 픽까지 냉정하게 말해서 쿼터백을 뽑을 가능성이 높은 픽이 없었어요. 살펴보면 일단 펠커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라이언 계약이 너무 크고 아름답게 남아있기 때문에 쿼터백을 뽑을 가능성이 냉정하게 높지 않았고 벵갈스는 버로우가 있죠. 이글스는 허츠 있죠. 라이언스는 고프 데리고 왔죠. 펜서스는 다놀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쿼터백을 안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덴버도 브리지워터를 데리고 왔고 댈러스는 프레스캇이 연장 계약을 맺었고 자이언츠는 데니얼 존스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 뒤에 마이애미 차저스까지도 고려를 하면 사실상 작정하고 트레이드업을 하는 팀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야 아무도 쿼터백 안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필즈도 11번까지 내려왔고 맥 존슨 15번까지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팀을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 팀에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고 어떤 선수가 필요하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뭐 어떤 움직임을 가져올 거고 이런 걸 예상하는 게 이 사람이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보단 잘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좀 통찰력이 있는 분석이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드래프트 구도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시카고 베어스의 단장이 조금 더 현명한 대처를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달튼 데려올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튼을 데리고 오는 시점에서는 뭔가 다른 방향성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튼을 데리고 와서 달튼이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 내지는 엘리트 쿼터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쿼터백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달튼을 처음에 데리고 와서 우리의 QB1이라고 얘기했던 시점에 그때 생각했던 계획이
꾸준히 한 시즌을 가야 되는 거지. 한 달 만에 우리의 QB1이었던 선수가 너는 QB1이지만 사실은 브리지 쿼터백이야. 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4년 전에 글래넌 때도 그랬잖아요. 데리고 와서 사실 우리는 근데 트루비스키 뽑을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트루비스키가 그 당시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아요. 근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근데 그 트레이드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모이다 보면 셀러리 캡도 쌓이고 데드 캡도 많아지고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캡 스페이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선수들 영입은 어렵고 결국 이제 카일 플러 선수도 또 떠나보내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옳은 방향의 움직임인가? 물론 저스틴 필즈 선수가 잘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럴 것인가? 뭐 좀 우려가 되죠. 우리가 펜서스의 시즌을 이야기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놀드가 잘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만 네. 다놀드가 실패를 하면 그 구단 수뇌부들에게 돌아갈 어떤 비난의 화살은 아플 것이다 그럼요. 이야기를 했는데 베어스도 저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움직임들이 연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실패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킹스가 저스틴 필즈 선수가 14번까지 내려오면 픽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고요. 세인츠도 마찬가지로 뭐 16번까지 맥 존스가 내려오면 우리가 데려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10번대 중반까지 쿼터백 하나 둘쯤은 내려오겠다라는 계획 혹은 이제 그런 예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팀이 있고 안 되는 팀이 있는데 뭐 세인츠나 바이킹스는 그게 되는 팀인 거고 베어스는 안 되는 팀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단장은 그 팀을 운영하고 사실 이제 드래프트가 한 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사실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스틴 필즈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필즈는 여러 가지 좀 증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예. 일단은 시카고 베어스라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좀 쿼터백들의 무덤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베어스가 우승을 한 적도 있지만 그건 사실 수비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 이제 85년도. 정론이고 예. 뭐 기억에 남는 지금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딱히는 없잖아요, 베어스가. 그래서 과연 베어스에 온 필즈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필즈가 지금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이제 좋은 기록을 남긴 후에 이제 NFL 1라운드에 뽑혔는데 전통적으로 지금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 쿼터백들이 프로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장 뭐 해스킨스만 봐도 그렇죠. 사실 그 엠스풀의 오하이오 스테이트 쪽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셨던 그 동료가 한 명 있는데 네. 가끔 저도 같이 NFL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우리 뭐 좋은 뭐 러닝백 이런 친구들 많은데 네. 쿼터백은 가면 성공들 못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맞아요.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좀 좋아하고 잘 알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러닝백 맛집이지만 쿼터백은 잘 못하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필즈가 그 어떤 편견도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저스틴 필즈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QB 잔혹사를 끊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만 이 필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넷플릭스의 QB1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시즌 2에 이 필즈가 등장을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혹시 뭐 베어스 팬들 아니면 이 필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팬분들은 넷플릭스로 먼저 이 저스틴 필즈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필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네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픽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뽑은 라인베커 마이카 파슨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제 펜스테이트 출신의 선수가 되겠고요. 트레이드다운으로 2단계를 내려온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라인베커 마이카 파슨스를 뽑았습니다. 아마 이 배경에는
레이튼 밴더 애쉬 선수의 잦은 부상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넓은 이야기부터 해보면 예. 댈러스의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필요했던 포지션은 역시 코너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번과 9번, 그러니까 댈러스 원래 10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 바로 앞에서 이제 최고의 코너백 2명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댈러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10번 픽을 가지고 있지만 넘버 3 코너백을 뽑기에는 조금 이 픽이 아깝다. 네, 이런 너무 생각을 픽이다. 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12번 픽으로 내려오면서 드래프트 픽을 일단 하나 벌었죠. 예. 3라운드 픽을 하나 이글스에게 받았고 뭐 코너백을 뽑는 대신에 차라리 이제 라인베커를 뽑자, 최고의 라인베커를 뽑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카 파슨스를 낙점을 했는데 얘기해주신 이제 레이튼 밴더 애쉬와 또 이제 연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밴더 애쉬가 1라운드 출신으로 나름 좋은 활약들을 하기는 했지만 아니 데뷔 초반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부상이 계속 있으면서 출장이 많지 않았죠. 결국 이 선수의 지금 내구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시즌에 9경기, 20시즌 10경기 출전에 그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2시즌 동안 이걸 합쳐보면 좀 13경기인가요? 예, 결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댈러스도 인내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 레이튼 밴더 애쉬와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션리까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라인베커에 대한 좀 보강이 필요했고 결국 이 마이카 파슨스를 뽑았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결과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드래프트 픽도 하나 얻었고 음. 또 뭐 운동 능력이 좋고 아주 뛰어난 재능의 이 마이카 파슨스를 품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40야드 대시 기록이 지금 4.3초대예요. 그러니까 라인베커 포지션 선수치고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뭐 20시즌은 사실 옵트아웃을 했기 때문에 뭐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19시즌에 13경기 109개의 태클, 14개의 태클 포로스, 5개의 색, 패스 굴절도 5번, 그리고 펌블 유도를 또 무려 4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다방면에서 이제 괴물 같은 스탯을 남긴 선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선수의 피지컬이 190cm에 111kg. 굉장히 탄탄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 선수를 좀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수직적인 스피드, 그다음에 뭐 방향 전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뭐 블리츠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활용도가 높다 이런 평가는 있는데 반면에 이제 좌우, 그러니까 수평적인 움직임을 할 때는 조금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대학 무대에서는 아직은 이제 완성된 테크닉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운동 능력, 피지컬을 이용해서 좀 뭐 경기를 펼치는데 프로에서는 뭐 이 마이카 파슨스가 운동 능력만으로 모든 걸 제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에서는 좀 이 테크닉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대학 시절에는 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로 뛰었었는데 이 NFL 무대에서는 좀 인사이드 쪽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뭐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니즈도 그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파슨스가 댈러스 구단에 좀 깊은 인상을 남겨준 경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파슨스의 대학 시절 마지막 경기였는데 2019 시즌 멤피스와 있었던 코튼볼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댈러스 홈구장인 AT&T 그 스타디움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제리 존스가 이 경기를 좀 보고 이 마이카 파슨스의 어떤 역량, 재능에 좀 반한 것이 아니었느냐. 예. 그래서 좀 이 마이카 파슨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뽑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재밌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좀 눈독을 들여놨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랬던 만큼 마이카 파슨스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13번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LA 차저스의 오펜시브 태클 라시언 슬레이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노스웨스턴 출신의 이 라인맨이 되겠는데요. 이번 드래프트의 넘버 2 오펜시브 태클로 인정을 받았었고 한간에는 이 선수가 이제 이 파네이솔 선수보다 더 좋다라는 평가도 몇몇 전문가들에게선 받았다 그래요. 뭐 스웰보다 이 선수가 낫다는 게 뭐 정론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일부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이 슬레이터를 넘버 1으로 뽑는 전문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올해 내 보강이 필요했던 차저스에게는 굉장히 좀 잘 맞는 픽이었던 것 같고 저스틴 허버트 선수의 앞문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아버지는 NBA 선수였다 그래요. 예.
레지 슬레이터라는 분인데 굉장히 뭐 성공적인 커리어였다고 얘기하긴 힘들고 저니맨으로서 8시즌을 뛴 파워포워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니맨으로 8시즌을 뛰었을 정도면 나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쏠쏠한 활약은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팀에 오래 있지 못하기는 했지만 또 새로운 팀에서 이 선수를 찾은 이유는 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뭐 큰 족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름 운동선수로서 커리어를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고, 이 슬레이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바디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패스러셔를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풋워크가 좋다, 예.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런블락 상황을 좀 살펴보면 스냅 이후의 움직임이 아주 재빠르고 정확하다. 그다음에 이제 양쪽 태클 모두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팀 사정에 따라서는 뭐 라이트 태클 쪽으로 옮기는 것도 이제 다른 선수들보다는 용이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클 포지션뿐만 아니라 라인 어떤 위치에서도 제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뭐 아버지를 닮아서 뛰어난 피지컬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 피지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라인맨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은 또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이 자기의 테크닉 그리고 이제 유연성 그리고 밸런스 이런 걸 기반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잘 보여줬던 경기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와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체이스 영 선수를 완벽하게 지우면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9번 이 체이스 영과 슬레이터가 맞대결을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프레셔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예. 물론 이제 팀은 패배를 했지만 이 슬레이터만큼은 체이스 영을 완벽하게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선수가 2020 시즌에 옵트아웃을 하면서 시즌을 치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실점 감각에 대한 우려는 뭐 당연히 있겠지만 뭐 차저스 입장에서는 또 오펜시브 라인맨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슬레이터를 지나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플로우 자체도 높고 실링도 높다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좋은 픽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저스가 얼마나 오펜시브 라인맨이 필요했느냐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허버트가 인상적인 데뷔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차저스의 오라인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는 조금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버트가 알아서 잘 해줬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허버트가 프레셔를 217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내내 쫓겨다녔다는 맞아요. 얘기죠. 네. 예, 그리고 뭐 조금 세부적인 지표로 봐도 런 블락 윈 레이트에서 리그 전체 꼴찌, 패스 블락 윈 레이트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오펜시브 라인맨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라는 얘기가 또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준수한 혹은 뛰어난 오펜시브 라인을 앞에 두고 뛰었다면 허버트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 슬레이터가 그 좀 첫 조각이 되기를 아마 차저스 팬들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조각을 바탕으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2년 차에 또 향상된 시즌을 만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라시안 슬레이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14번 픽입니다. 뉴욕 제츠의 오펜시브 가드 알리아 베라 터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USC 출신의 이 오펜시브 라인맨 선수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과감한 투자였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당초 14번 픽은 제츠게 아니라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픽이었어요. 예. 그런데 23번 픽을 가지고 있던 뉴욕 제츠가 9계단을 올라왔는데 그 트레이드 내용을 살펴보면 제츠가 14번 픽과 143번 픽을 갖고 바이킹스가 23번 픽 그리고 66번 픽 그리고 86번 픽을 갖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츠 입장에서는 이제 3라운드 이제 픽 2개를 이제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베라 터커가 오펜시브 태클이 아니라 가드 포지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이 1라운드 중반에 뽑히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1라운드에서 뽑혔던 오펜시브 가드가 저 콜츠에 갑자기 이름이 생겼는데 퀸튼 넬슨. 네, 퀸튼 넬슨 선수.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네. 해봤는데 18년에 전체 6번으로 뽑힌 퀸튼 넬슨 그리고 14년에 16번으로 뽑힌 댈러스의 잭 마틴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해요. 예. 그런데 잭 마틴과 퀸튼 넬슨은 진짜 리그를 지배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은 순번에 뽑히는 가드는 그럴 만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인 경우가 많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라터커에 대한 제츠 팬들의 기대치도 그 정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은 가드지만 퍼포먼스는 태클급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현지 드래프트 중계를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제츠가 이제 14번으로 픽업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잖아요. 네. 제가 그 전문가 이름을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중계진 중에 한 명이 콕 집어서 이 베라터커를 만약에 뽑지 않으면 나는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사실 뭐 그런가 했는데 정말 제츠가 이 선수를 뽑으면서 이게 정말 그 사람이 통찰력이 있었구나. 뭐 저도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봤는데 그 정도로 일단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던 선수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좋은 픽을 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새롭게 이제 잭 윌슨 선수를 뽑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오라인 강화에 조금 힘을 쓰고 있었던 제츠였던 만큼 이 픽이 또 오라인을 한층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츠가 이제 지난 시즌 1라운드에는 이제 미카이 벡튼을 뽑아서 레프트 태클. 그다음에 이번에 트레이드 픽업을 통해서 베라터커를 뽑고 이 선수를 레프트 가드로 지금 활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잭 윌슨의 왼쪽이 지금 굉장히 든든해진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 베라터커 같은 경우는 2020 시즌에 전미 최고의 오펜시브 라인맨 선수에게 주어지는 모리스 트로피를 받은 선수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20 시즌에는 뭐 레프트 태클로 뛰기도 했고, 뭐 19 시즌에 가드로도 뛰기도 했는데 500번이 넘는 이 패스블록 상황에서 색을 허용한 게 단 한 번이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체격도 좋고 뭐 유사시에는 태클 포지션까지 소화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다재다능한 선수니까 이 제츠 팬들이 좀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라인을 강화했기 때문에 잭 윌슨 선수에게는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리아 베라터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전체 15번 픽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쿼터백 맥 존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마 출신의 쿼터백 선수가 되겠고요. 1993년 드류 블레드소 이후에 처음으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1라운드에서 뽑은 쿼터백 선수가 되겠습니다. 190cm에 98kg. 이 수치상으로 보면 와, 피지컬 굉장히 좋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뭐 좋게 포장해서 고트의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내지는 패츠의 쿼터백이 될 상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톰 브레이디와 이 맥 존스의 어떤 상의 탈의 사진을 이렇게 분할로 이제 해놓은 사진들이 예. 재밌게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하나 찾아놨는데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뭐 김민준 아나운서가 왜 이제 비슷한 몸매, 뭐 비슷한 관상이다 네. 이야기를 했는지 뭐 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쿼터백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름이 심플해야 돼요. 어, 흔한 이름 톰 브레이디. 흔한 이름이잖아요. 존스. 네. 맥 존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댓글을 봤어요. 맥도날드와 파파 존스를 합쳐놓은 이름이다. 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빵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이 패트리어츠의 쿼터백으로서의 조건은 뭐 이름부터 몸매까지 다 갖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맥도날드와 파파 존스를 좀 많이 먹은 몸매처럼 보이거든요. 같이 먹은 몸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이 프로데이 전까지만 해도 뭐 전체 3번으로 픽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을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그야말로 프로데이를 조졌습니다. 이 프로데이 때 많은 이 감독들이 좀 기대를 하고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이제 벨리책 감독과 카이 셰너는 프로데이 때 직접 갔어요. 근데 벨리책 감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고 심지어 카이 셰너한 감독은 동공에 지진이 오는 게 잡혀가지고 클로즈업이 됐거든요. 얼굴이 원샷을 딱 받았는데 동공에 지진이 확 와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프로데이를 조졌기 때문에 15번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만약 그게 아니었더라면 뭐 한
3번 내지는 10번 안쪽에서 픽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카일 셰넌과 빌 벨리책은 지금 쿼터백이 필요했던 감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진이니까 음. 내가 백화점에 가서 한번 실제로 보고 한번 입어봐야겠다. 네. 네. 한번 입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 먼 길을 떠나서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이 사진이랑 본 거랑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카일 셰너는 결국 다른 물건을 샀고 음. 빌 벨리책은 일단 남은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이 지금 다 품절이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맥 존스를 그대로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쇼핑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한번 봤는데 좀 애매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트에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거의 반값으로 후려쳤어. 50% 세일이야. 이건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패츠가 15번 픽으로 줍줍을 해왔는데 뭐 성격이 원래 좋은 건지 아니면 속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맥 존스가 굉장히 싱글벙글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드래프트 중간중간에 이 맥 존스가 계속 픽이 되지 않으니까 좀 초조해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그린룸에 있던 맥 존스를 사실 계속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여 년 전에 에런 로저스의 그것처럼 뭐 맥 존스가 로저스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네. 뭐 이제 방송사는 좀 집요하게 맥 존스를 이제 공격을 했지만 태연하게 좀 반응을 했다. 뭐 네.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하는 놈들 다 똑같다. 역시 짓궂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어쨌든 이 맥 존스 선수가 뭐 이름 불리자마자 싱글벙글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무대 위에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억나는 게 이제 현장 인터뷰 과정에서도 가장 위대한 프랜차이즈의 일원이 돼서 기쁘다 이런 취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패트리어츠가 최근에 뭐 우승 횟수도 그렇고 뭐 어쨌든 왕조를 구축했던 또 위대한 감독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팀에 이 맥 존스가 새롭게 좀 들어와서 좀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근본 있는 인터뷰를 했었던 맥 존스였고 그 패트리어츠의 온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 서로 좀 잘 맞는 조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슨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요. 5살 때 풋볼을 시작을 했고 축구와 테니스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키즈 모델 활동을 또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 형제들은 또 축구와 테니스를 하고 있고 본인 이제 풋볼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시절엔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켄터키 대학에 진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닉 셀번 감독이 이제 이 선수를 좋게 봤는지 엘라베마에서 오퍼가 갔고 그러면서 이제 엘라베마로 진학을 하게 됐다고 해요. 2017년 이제 엘라베마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엘라베마가 정말 명문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삼성급한테는 오퍼도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2017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가장 낮은 랭크에 분류된 선수 중 하나였대요. 엘라베마 대학교에서. 그만큼 이제 이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선수였는데 1년차 레드셔츠 입고 나서 19년도 이제 투어가 부상을 당한 다음에 이제 이 선수가 선발로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시즌에 4,500야드에 41터치다운 4개의 인터셉션 기록하면서 뭐 데이비 오브라이언 어워드, 조니 유나이타스 골드남 어워드, 매닝 어워드 수상에 만장일치 올 아메리칸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뭐 사실 이제 하이저만만 못 탔다 뿐이지 쿼터백으로 탈 수 있는 상은 다 탔어요. 사실 지난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트레버 로렌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팀도 내셔널 챔피언 우승을 시켰고 뭐 개인 기록으로 봐도 가장 훌륭한 게 바로 이 맥 존스예요. 그럼에도 쉽게 말해 동료빨을 받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쿼터백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팀에 가서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패치와는 좀 잘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넓은 시야, 빠른 릴리즈, 뛰어난 디시전 메이킹 능력, 리시버가 오픈될 때까지 인내하는 능력에 뛰어난 포켓 프레젠스, 그리고 딥볼을 던질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해요. 얼핏 이 장점만 들었을 때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그렇죠. 염소 그분. 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능력을 갖췄느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런데 스타일상에서 좀 유사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패트리어츠의 스킴에는 좀 적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초 김태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좀 억울하게 닮은 뭐 100m 밖에서 보면 뭐 송중기랑 닮았다. 아,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뭐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의 능력치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아니라 톰 브레이디가 잘하는 것을 맥 존스도 잘하는 유형의 선수다. 그러니까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의 톰 브레이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뭐 어쨌든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 선수가 이제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엘라베마 출신 QB는 일단 걸러라. 마찬가지로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 QB는 걸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패치의 스킴과 좀 잘 맞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히려 또 벨리책 감독도 있고 조시 맥데니얼스 감독이 그 스킴을 계속 갖고 가고 있잖아요. 물론 지난 시즌 뭐 좀 스타일이 다른 쿼터백이 오면서 잠깐 스타일을 바꾸기도 했었지만 원래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쿼터백이 왔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장에 맥 존스가 선발로 나설 것이냐?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출발은 캠 뉴턴으로 하겠지만 시즌 중간 어느 시점에 맥 존스가 분명 기회를 잡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때까지 이 선수가 이 조시 맥데니얼스 그리고 이 빌 벨리책 감독이 요구하는 스킴을 학습을 할 수 있다면 뭐 좀 얘기는 달라지겠죠. 조금 뭐 먼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에 이제 패트리어츠와 버캐니어스의 경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주 차의 스케줄이 잡힐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캠 뉴튼 대 톰 브레디보다는 왠지 맥 존스 대 톰 브레디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죠. 저희의 좀 흥미를 자극하는 매치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사실 톰 브레이디까지 뭐 가지 않아도 지난 시즌 이 패트리어츠의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캠 뉴턴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뭐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워낙에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만 딱 생각해서 야 그래도 캠 뉴턴보다 낫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올 시즌 경기를 보는 게 조금은 더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서 뭐 동료빨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패트리어츠는 제일런 와들도 없고 디본타 스미스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어떤 와이드 리시버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문제는 이제 벨리책 감독이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좀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나마 이제 영입된 조누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겠죠. 뭐 어쨌든 이 맥 존스 선수가 패트리어츠에 오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그리고 트레이드업을 해서 올라가서 이 선수를 뽑았다고 한다면 조금 애매하다 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5번 픽으로 원래 갖고 있던 픽으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야 15번 픽으로 쿼터백 뽑을 수 있겠어? 였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은 픽이었다. 오히려 패츠로서는 오히려 좋아. 이런 픽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트레이 랜스와 좀 반대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트레이 랜스는 라이너스가 워낙 많은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네. 뭐 그런 자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맥 존스가 뭐 잘해주면 좋겠지만 설령 뭐 팬들의 기대치에 충족을 하지 못하더라도 패트리어츠가 뭐 미래까지 담보로 맡긴 건 아니니까 또 뽑으면 되죠.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남겨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쨌든 가능성 있는 좋은 쿼터백에 영입했다. 일단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패트리어츠 팬들이 좀 맥 존스에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아마 많은 패츠 팬분들도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대만큼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이 패치 픽이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네, 빠르게 16번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뽑은 라인베커 제이븐 콜린스 선수에 대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털사 출신의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는데요. 의외로 다른 포지션보다 라인베커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의 핵을 단단하게 만들겠다 좀 이런 보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작년 애리조나의 드래프트도 생각이 났고 네.
또 올해 드래프트에 댈러스도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점들이 있었다는 생각인데 댈러스도 코너백을 뽑아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라인베커로 좀 선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애리조나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말콤 버틀러를 영입하긴 했는데 패트릭 피터슨이 일단 떠났고 코너백 뭐 자원의 어떤 질과 양 모두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코너백을 뽑거나 아니면 카일러 머리를 지켜줄 오펜시브 라인을 뽑아야 된다는 뭐 여론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뭐 댈러스가 좀 생각이 났고 작년 드래프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아이지아 시몬스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뭐 수비 어느 포지션에서건 뭐 다재다능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치를 갖고 시몬스를 뽑았는데 물론 뭐 시몬스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여전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리그에 적응하는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선수잖아요. 예. 그런데 좀 그 선수와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또 1라운드 픽을 써서 2년 연속 뽑았다. 이거는 선뜻 좀 팬들이 지금 납득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드래프트에서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코너백 둘이 일단 빠져나갔고 그리고 아이자 시몬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난 시즌에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옆에 세울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3사 디펜스에서 2명의 선수를 이 가운데 세우겠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도 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제이제와 선수가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앞에 D라인 쪽은 또 보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코너 쪽에 보강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지만 일단 럼블락을 좀 더 갖춰놓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뭐 카디널스의 편을 한번 들어보자면 예. 지구 라이벌들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시애틀도 좀 러싱 위주의 예. 공격, 램스의 션 맥베이도 어쨌든 러싱 기반에서 그렇죠. 뭔가 게임을 풀어나가고 카일 셰넌도 사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 최근에 뭐 패스 해피 리그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NFC 웨스트에서 카디널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상대 지구 라이벌들 러싱 게임을 차단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런스타퍼가 더 필요한 그런 지구가 되고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카디널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뭐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뭐 한번 생각을 해봤고 예. 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던 닉스가 또 나이가 들어가고 또 FA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대체자 역할로도 이 제이븐 콜린스를 좀 선택한 것 같다. 뭐 그런 요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뭐 패스러시, 런 디펜스 뭐 다양한 부분에서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0 시즌에는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브론코 나그르스키 어워즈를 또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2020 시즌 스탯 중에 재밌는 거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8경기를 뛰었거든요. 근데 쐐기 4개고 인터셉션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 이 두 가지 스탯은 좀 한 선수가 양립해서 기록하기 좀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인터셉션은 보통 세컨더리 선수들 위주, 섹은 이제 뭐 디펜시브 엔드나 뭐 이런 선수들 위주의 기록인데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다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이 제이븐 콜린스다. 이 콜린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제 쿼터백, 디펜시브 백 포지션을 했고 대학 초반에는 또 타이트엔드를 한 적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수에 걸쳐서 여러 포지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대 포지션, 그러니까 상대 공격진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심리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풋볼계의 신현철이다. 뭐 여러 포지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 잘 안다.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어쨌든 지금 카디널스가 세컨더리 쪽에 약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지아 시몬스나 제이븐 콜린스 같은 커버리지 능력이 좋은 라인베커들을 다수 활용을 해서 어떤 세컨더리 약점을 좀 메우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디널스는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최근에 신인 드래프트에 좀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아이자이아 시몬스 선수가 드래프트가 될 때 그런 평가 좀 있었잖아요. 트위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세컨더리도 아니고 이제 라인베커도 아니고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오히려 조금 이제 세컨더리를 좀 도와주는 역할로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이 카디너스 단장은 일단은 두 선수를 미들 라인베커로 둘이 이제 예. 두겠다고 했지만
뭐 시즌을 치러 나가고 또 프리시즌에 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식의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겠다. 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이븐 콜린스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1라운드에 지명이 된 선수들의 절반을 살펴봤는데요. 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저희가 뭐 얼마나 이제 유익하고 충실한 컨텐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가 일단 길게는 했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건 모르게 저희끼린 재미있었어요. 네. 예, 보시는 분들도 같이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나머지 선수들은 또 저희가 또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채워 넣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이죠. 이 스케줄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패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NFL 네트워크를 라이브를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어떤 팀이 어떤 팀들과 17경기를 치르는지는 미리 정해져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몇 주에 어떤 팀과 만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그 방송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예. 그 알마이클스 캐스터랑 조버 캐스터가 이 특집 방송에 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흥미로운 콜라보가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팬들의 뭐 관심을 더 높일 것 같고 뭐 저희도 이제 좀 예상되는 흥미로운 매치업의 어떤 스토리라인 이런 것들을 좀 뽑아서 다음 이제 방송에서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이제 16명의 선수들과 함께 이 스케줄까지 같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